트랜스내셔널 인문학 연구소 학술대회 동으로 간 러시아 혁명 그 두 번째 학술대회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북학연구원 연구교수 김상현입니다.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그리고 민족문학사연구소 한국여성문학회 이 세 집단이 힘을 합쳐서 흥미로운 발표 학술대회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민족문학사연구소 소장님이신 차원현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을 맡고 있는 차원현입니다. 권명학 선생님 오셨네요. 굉장히 일찍. 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목차를 살펴봤더니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이틀에 걸쳐서 세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네 분의 외국인 학자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좋은 발표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조강연 참석을 못했지만 기조강연을 하신 분, 제가 개인적으로 뵙지 못했지만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는지. 최트지라고 하는 분이죠. 최트지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론자시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혹시 최트지라는 분과 결혼을 하신 한국 분이신가? 아니면 도대체 뭘까? 어쨌든 굉장히 궁금했던 기억이. 근데 왜 이름이 최일까? 그것도 어쨌든 궁금했던 겁니다. 그분께서 기조강연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하에서 그분을 모셔서 기조강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신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와이드 아크 오브 러시안 레볼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보다 좀 더 러시아 혁명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원환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심포지움을 기획하신 기획자들께서 말했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맡아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어로서의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미쳤던 영향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 모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민족문학사연구소와 여성문학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어제 발표했던 네 분의 외국인 학자들, 그래서 세계적인 저명 학자들을 모시고 서강대 연구소에서 이런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만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자들은 무식한 거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 100주년 수많은 단체들에서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국내외 학자들을 한 군데 모으시고 또 특히 우리 연구소와 또 요즘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고 계신 여성문학회가 연합을 해서 심포지움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서강대 연구소 우리 임지현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명학 선생님께서도 설마 오늘 오셨겠죠? 이 먼 길을 이렇게 일찍 오시려면 아침부터 아마 서둘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 선생님 나중에 폐회사를 아마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뒤집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여성문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전부 6곡지의 발표가 있는데요. 러시아 혁명이 동아시아로 와서 특히 동아시아의 제일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동아시아의 역사, 정치, 경제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도합 6분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원래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1시 10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벌써 1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쨌든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발표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오늘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민족문학사연구소 그리고 여성문학회 이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군요. 여성문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개회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원영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 발표는 저희 두 학회와 연구소 이제 회원분들뿐 아니라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국내 각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새 선생님 발표 있고요. 연달아 있고요. 2부 발표까지 끝난 후에 종합토론으로 모두 6분의 발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유승환 선생님이시고요. 발표 제목은 혁명 100년, 100년의 문제, 금지된 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그 전유입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사회자로서 가장 잘해야 하는 부분이 시간 넘수기 때문에 발표자 선생님께 이제 막판에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시간 타이머를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눈부시면 이걸 꺼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승환이라고 합니다. 발표 제목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지금 별지로 나간 원고입니다. 제가 원고를 너무 늦게 들어가서 별지로 나가게 된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원고를 굉장히 늦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이 아니라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인데요. 식민지식에 5주년 기념이 있었고 10주년 기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2년에 이제 5주년 기념으로 신생활이라는 잡지에서 러시아 혁명을 다뤘다가 폐간됐습니다. 그리고 10주년은 아닌데 26년에 개벽에서 러시아 혁명을 특집으로, 그러니까 노농 러시아의 현재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다루었다가요, 역시 그것을 빌미로 폐간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열어도 전혀 민족문학사 연구가 폐간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00주년 심포지움을 열어도 민족문학사 연구가 폐간이 안 된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어떤 러시아 혁명이나 혹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5주년, 10주년의 시점에 비해서 훨씬 더 미약해진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어떤 문학적인 지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리얼리즘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 혁명이 어떤 연상시키는 것들에 대한 강한 금지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금지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리얼리즘이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점에서 지금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러시아 혁명 100주년 동안 한국에 있어서 리얼리즘론이 구성되는 주요한 몇몇 순간들, 그러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순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밖에는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순간들이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어떤 금지라는 문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가를 주요 관점으로 해서 이 리얼리즘이라는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발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인용문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인용문은 90년에 발표된 백낙청 선생의 그 민족문학론과 리얼리즘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 백낙청은 당파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제인치를 바탕으로 해서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를 한국의 리얼리즘론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조심스럽게 묻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글에서 눈에 띄는 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백낙청이 이런저런 평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조심스러운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 개념으로서 당파성이라는 말을 가져오자마자 백낙청은 거기에서 이제 빼야 될 내용부터 먼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스트들과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다시 우리를 이제 소박한 민족문학론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하는 우리의 의도에는 어떤 배우도 없고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는 순진무구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된 실제 소련 문학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러한 비판은 어떤 백낙청 비평 특유의 그 글쓰기 전략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동시에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하면서도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이제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하는 백낙청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심성의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소련을 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긴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 글이 90년이라는 시점에서야 발표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문학과 리얼리즘에 대한 백낙청의 사유가 최초로 제시된 글이 67년에 발표된 신문의 1회로 발표된 짧은 평론이었다고 할 때, 백낙청이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점차 금지된 대상으로부터 풀려나던 1990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70년대를 지배한 패러다임이었던 민족문학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민족문학의 방법적 원리로서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백낙청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검열과 내면화는 이러한 침묵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영상섭에 관한 논의가 사회주의를 환유적으로 상기한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이 시기 리얼리즘론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이해령 선생님의 논문이 기억나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백낙청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백낙청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시기를 살아갔던 영상섭이 모르던 비단 문학적만이 아닌 여러 가지 전달 수단의 제약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영상섭이 모르던 이 제약은 이러한 표현에서 연상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에 사상계 좌담회에서 보통 이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70년을 수놓은 소위 리얼리즘 논쟁에서 제출된 다양한 입장을 이를 확인하게 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김현의 입장입니다. 예, 기존의 논의에서 몇 차례 지적되었는데요. 김현의 이제 몇몇 이제 논리를 거쳐가지고 리얼리즘에 대한 승인은 결국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결국 예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리얼리즘은 소련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있는 환유적 체계의 기호가 됩니다. 김현에게 있어 리얼리즘을 비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바로 이 환유적 기호 체계의 마지막에 놓인 소련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의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현 정도 되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이게 좀 협박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중서, 영웅, 그리고 다소 뒤늦게 뛰어든 백낙청 등 리얼리즘의 옹호자들은 그 김현이 설정한 리얼리즘의 환유적 기호 체계를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구중서는 박영희 등의 카포 문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했다, 혹은 루카치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하여 막연히 열패의식을 갖거나 또는 막연히 동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얼리즘에 관한 논쟁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좀 빼고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은 철저하게 이행이 됩니다. 구중서, 영웅, 백낙청에 의해 이루어진 리얼리즘의 옹호는 주로 리얼리즘에 대응하는 새로운 환유적 기호체를 만드는 것, 즉 리얼리즘에 대응하는 문학적 혹은 사회적 전통을 열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그 목록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특히 서구 리얼리즘을 문제 삼는 경우 새 논자는 약속이라는 듯이 정확히 19세기 발자크에서 멈추는데요. 백낙청의 이 민족문학론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은 발자크로 대표되는 19세기 리얼리즘 대가들의 전통은 20세기 서구 문학에서는 거의 끊어지다시피 된 것이었습니다. 김병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리즘에 관한 논의가 19세기에서 멈춰야 되는 이유를 보다 확실히 진술하는데요. 고리키와 플레아노프 등이 이끈 1890년 이후의 러시아 문학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과 구별되며 그런 까닭에 이 글에서 언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권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하나의 교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리얼리즘론을 건지는 유일한 방법은 리얼리즘이라는 기호에서 사회주의와 소련에 대한 연상을 끊어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소련은 최종적으로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90년에 발표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백낙천의 평론은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단파성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리얼리즘이 강조해왔던 발자크식 리얼리즘의 근거가 되는 엥겔스의 유명한 편지에 대한 재해석을 수반합니다. 백낙천에 의하면 편지를 쓰는 사람도 사회주의자고 받는 사람도 사회주의자고 거기서 다루는 작품도 이제 하크네스 여사의 그 작품이 사회주의 작품인데, 그럼 엥겔스의 편지는 당파성의 부족이고 진정한 리얼리즘의 부족임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낙천이 의식하는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이 한국의 리얼리즘론의 맥락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과연 이제 백낙천 선생이 이거를 1990년에 알게 되었던 것일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90년이라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백낙천이 이 시기에 비로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사상적 금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겠죠. 87년 6월의 혁명, 그리고 89년 11월의 베를린 장벽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와 그 점진적 붕괴는 사회주의 소련의 표상에 대해서 체제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를 줄임으로써 금제가 완화되게끔 한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민족문화론과 리얼리즘은 현실 사회주의권의 위기 신호들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글을 시작합니다. 근데 백낙천이 이 상황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기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좀 이상한데요. 90년의 백낙천에 있어서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는 관변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뿐만 아니라 리얼리즘 그 자체에 대한 절박한 도전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백낙천은 역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을 통한 리얼리즘론의 자기 소신을 주장합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의 위기가 리얼리즘의 태도를 불러왔다는 인식입니다. 먼저 지금의 우리에게는 심지어 저한테도 90년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한테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국의 리얼리즘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소거된 발자크식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동구권의 위기가 결코 리얼리즘의 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윤지광 선생님의 견해가 저는 오히려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윤지광 선생님에 의하면 동구권의 위기와 리얼리즘론의 위기가 동일시되는 것은 80년대 후반의 새로운 리얼리즘론이 노예문 같은 걸 겨냥하는 거겠죠. 진리를 이미 확립된 도그마로 파악하는 관념적, 교조적 인식 방법을 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 동구권의 위기는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교조주의를 청산할 기회가 될 망정, 그 때문에 현실 속에서 대퇴되고 실현되는 전망을 껴안으려는 올바른 리얼리즘론의 정립이 더 어려워질 까닭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정통적 교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리얼리즘의 위기의 책임은 교조화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는 80년대 후반의 급진적 문화 운동론에 그 책임이 전가됩니다. 우리 시대 문학의 방법으로서 비판적 리얼리즘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즉 루카츠를 경유하여 교조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대조되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회귀하는 것은 다분히 1970년대 리얼리즘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지만 이는 리얼리즘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67년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거하는 방법을 통해 구성되어 왔던 주류적인 리얼리즘 담론에서 동구권의 위기는 논리적 차원에서 리얼리즘론의 위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구권의 위기는 그 논리적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리얼리즘 문학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누구나 동구권의 위기가 리얼리즘 문학의 위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주어진 사실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리얼리즘론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인용문과 같은 질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리얼리즘론의 구성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철저히 소화해왔던 백낙천이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위기에 빠졌을 때 오히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역설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90년의 백낙천은 현지인 상황을 분명한 리얼리즘론의 위기로 읽었으며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몇몇 원칙들을 옹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67년 이후 구성된 민족문화론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와 소련에 대한 환유적 연상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욱 명료하게 의식되는 사회주의와 소련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령 선생님에 의하면 배제되어 왔던 것은 배제되지 않은 것이 역사와 기억, 질서있게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금지되어 배제된 것으로서의 소련과 사회주의에 대한 상상은 67년 이후 남한의 리얼리즘론의 구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무엇이 배제되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은 것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거나 혹은 배제되지 않은 어떤 것이 배제된 어떤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뜻에서만은 아닙니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배제의 행위 그 자체에서 금지된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배제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인식되고 상상되는 것들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담론의 구성 과정에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금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를 투시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리얼리즘론의 구성은 하나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 그리고 그 한계선에 의해 경계지어진 주어진 체제와 대립하는 다른 체제의 존재에 대한 상상으로 연결됩니다. 70년대 초반 남한 리얼리즘론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는 국면에서 그 비판적인 기면에 의해서 아무리 문학적인 정렬이라든가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계로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해방 이후 남한 리얼리즘론은 그 구성과의 첫 단계에서부터 체제의 한계 및 경계선에 대한 사회 속에서 구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금지를 통해서 구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얼리즘론은 논리적 구성물이기에 앞서 체제의 경계선 바로 안쪽에 아슬아슬하게 머물면서 체제의 한계선과 경계선을 사유하려는 시도입니다. 경계의 저편에 놓인 사회주의 러시아의 존재는 발화되지 못하지만 인식되고요. 사회주의와 소련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유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주의 러시아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경계선 그 자체를 획정함으로써 경계의 바로 안쪽에 놓인 담론을 구성하는 역설적이지만 근본적인 조건이자 동시에 그 한계선 안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담론의 논리적 정확성을 끊임없이 교란하면서 담론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박헌호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주의는 역설의 방식으로 주체 형성의 메커니즘을 발휘합니다. 리얼리즘론의 숱한 논리적 난점과 함께 그러면서 리얼리즘론이 발휘하는 끊임없는 매력과 같은 것들은 양자 모두 그 체제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사회주의 러시아의 존재에 그래서 그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리얼리즘론의 구성에 한계를 부여하던 금지가 완화되자 오히려 리얼리즘론의 위기에 빠진 역설적 현상은 사회주의 러시아가 담론 및 주체의 구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역설적 방식을 염두에 둘 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에 이제 백낙성 선생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단락 건너뛰고요. 1967년 백낙청은 당대의 리얼리스트에게 주어진 한계를 이제 영상서에 모르던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영상서에 역시 그 한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0년대 검열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기준 중 하나는 레닌과 트로츠키를 긍정적으로 거론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과 그 결과로 형성된 소련은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사회 혹은 혁명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줬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아과 개벽이 이제 러시아 혁명을 특집으로 다뤘다가 폐간이 되었다라는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상상은 처음부터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80체제와 남한의 반공적 국가체제에서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이런 조건은요, 같은 기간, 이루어졌던 리얼리즘론의 구성 과정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올해로 이제 100주년간 러시아 혁명이 좀, 뻥을 많이 섞어서 100년의 혁명이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100년간 계속해서 그 혁명에 적대적인 국가체제 아래 놓여 있었던 한국에서 100년의 혁명 동시에 100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00년의 금지가 그어놓은 넘을 수 없는 경계선 너머에 같은 기간 늘 놓여있던 혁명에 매혹되면서도 금지가 부여한 한계성 속에서 경계선 바로 안쪽에 어딘가에 자기의 자리를 잡고 경계 너머의 혁명을 직접 바라본 대신 경계선 자체를 응시해야 했던 것이 한국에서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정체는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한국 근대문화에 미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점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관점에서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이루어진 카페 1차 방향 전환 및 대중화 논쟁, 그리고 33년부터 40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유익과 카페 해산 이후의 창작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을 검토하면서 이 러시아 혁명이 한국의 리얼리즘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역설적인 조건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려고 한 글입니다. 사실 이제 논문 2장까지밖에 이제 완성이 안 돼 있는데요. 2장을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내용 형식 논쟁, 그러니까 27년에 일어났던 내용 형식 논쟁이 카프 비평의 이제 전개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방향 전환을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이제 기존 연구에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박영희의 글쓰기가 인용이라는 글쓰기 전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단락의 밑에서 6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인용의 글쓰기를 문제 삼을 때 이 박영희와 윤기정을 비롯해서 카프의 주류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문자들이 주로 점거로 꺼내는 것이 일본을 경유한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러시아 이론가들의 것이라는 점은 좀 흥미로운데요. 물론 박영희가 인용하는 러시아 이론가들의 정점에 서 있는 자는 레닌입니다. 가령 박영희는 내용 형식 논쟁의 선악을 연 투쟁기에 있는 문예 비평가의 태도에서 그 프로문예에 대한 정의를 당문학에 대한 레닌의 견해에 대한 인용으로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단락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박영희의 논의에서
현재 조선이 자연 발생적 경제 투쟁에서 목적 의식적 정치 투쟁으로 나아갈 방향 전환이 있다. 그에 맞춰 프로문예 운동 또한 자연 발생적인 신경향파 문학에서 목적 의식적인 무상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카페 소위 제1차 방향 전환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는데요. 이때 아오노를 격려하기는 하지만 이 자연 발생과 목적 의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레닌의 용어였다는 점에서 박영의 논의는 혁명기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그 박영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프 비평이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 약점 모두를 혁명기 러시아 이론가들의 글에 대한 인용으로 대체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당시의 조선 사회를 혁명 직전에 러시아 사회에 대입하여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 이루어진 카페 방향 전환은 1차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일종의 상상적 동일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조선 문화는 자주 그리고 노골적으로 혁명기 러시아 문학에 비유되고 많은 경우 논쟁은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문학 이론에 대한 평가와 묘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한 달락 건너뛰고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및 혁명기 러시아 문학에 대한 이 상상적 동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역시 박영인데요. 박영인은 자신과 자신의 대표한 토론문학에 쏟아진 모든 비판을 가령 러시아의 3월혁명 이후에 이렇게 깜짝 놀란 옛날식 구태의연한 시인과 소설가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치 성남 진수처럼 보았다라는 것에 비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박영희가 자기가 놓여있는 이제 논쟁의 구도를 계속해서 형식주의와 막스주의의 대립으로 도식화하면서요. 두 줄 뒤에 보겠습니다. 한 평론에서 이제 슈클로프스키와 트로츠키의 논쟁을 형식파와 막스주의 논쟁이라는 구도로 길게 재구성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때 이 박영희 자신은 당연히 트로츠키에 대입이 되는 거고, 김기진은 이제 슈클로프스키에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혁명기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는 카페 방향 전환, 즉 혁명을 지향하는 정치적 급진성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이 혁명기 러시아와의 상상적 동일시 속에서 러시아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상적 동일시는 리얼리즘이라는 이론의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2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서구 문예사조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법 이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급진성이 리얼리즘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상상적 동일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국면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분명하게 의식될 때야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이어진 카프의 비평적 흐름에서 변증적 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리얼리즘론의 구성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논쟁의 구도에서 내내 수세에 몰려있던 김기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7년에서 28년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상상적 동일시가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천천히 드러나는데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선사회의 낙후성에 대한 인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재현의 금지, 즉 검열의 문제였습니다. 박영희의 회고에 따르면 우리의 사상과 의식이 정치성을 띄우면 띄울수록 외계의 탄압은 그대로 강화해졌다라는 건데요. 세 줄 뒤로 이렇게 건너뛰어서요.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서 형성되는 감각과 사유들은 레닌을 인용하면서도 그 이름을 이제 복자로 기재해야만 했던 그런 사정에서 드러나듯이 검열을 통한 금지로 인해 제대로 표현될 수 없었습니다. 카프 비평 예컨대 이제 다음과 같이 점차 복자로 가득 찬 어떤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아래 인용문 같은 경우 이제 혁명기 러시아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까 제가 예문으로 들었던 그 러시아의 구태에 의한 작가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김기진의 변증적 사실주의가 출현합니다. 리얼리즘론의 형태로 구성된 프로문학 양식론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 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일련의 대중화론은 그 차승기 선생님에 의하면 대중들이 자신들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인식, 즉 대중이라는 프로문학의 외부를 최초로 발견한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기진의 변증적 사실주의는 우리가 대중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상상적 동일시가 좌절되는 지점의 발견에서부터 탄생을 합니다. 한계영산의 논의에 지적되듯이 김기진이 이러한 외부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 혁명에 대한 금지로 인해서 혁명에 대한 상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언하는데요. 28년 3, 4차 공산당에 대한 일제 검거, 그리고 이제 이따가 허민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그 28년의 조명의 망명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김기진의 위기의식은 대중적 프로문학 운동의 현실적 존재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이어졌고, 다시 현재의 체제 안에서 프로문학을 존립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한 김기진의 고민은 리얼리즘의 이론의 구성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프로문학에 있어서 최초의 본격적인 리얼리즘론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상상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것에 대한 금지, 즉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나타났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진의 이러한 이론이 결국 프로문학 운동을 합법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마의 비판은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동시에 이마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그럼 김기진은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라는 논리를 반론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김기진의 반론에서 이 변증적 사실주의의 구성이 사실은
검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든 것이었다라는 김기진의 문제의식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보라라는 그런 김기진의 요구에 이마가 답변하는 법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마는 김기진이 자신의 논의를 구성한 최종적인 기준으로 설정한 체제의 경계라는 한계 자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서의 복자를 통해서 김기진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인용문 다음 단락입니다. 이마는 김기진에 대한 위와 같은 재발을 통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체제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첫 번째는 복자를 감추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마의 이러한 비판 또한 복자와 삭제로 가득하지만 이마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김기진이 기절할, 보면 기절할, 그러나 노동자 농민은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는 맹렬한 문구 자체는 복자에 의해서 그어진 합법성의 경계 바깥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즉 복자로 점철된 이 텍스트에는 애초에 이마가 이 맹렬한 문구를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마는 조선, 동경, 오사카, XXX 등 지리적 장소를 열거하면서 자신이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이러한 경계를 의도적으로 넘나들면서 한계영 선생님의 용어를 다시 빌리면은 법역에 의해 설정된 문역의 경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체제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이마와 김기진의 논쟁은 결코 합의 이룰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양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마의 반론에 그 실체적 근거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마의 비판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사회주의 러시아의 형상을 최종적으로 삼는 금지의 체계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김기진은 그 안에, 이마는 그 바깥에 머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기진의 리얼리즘을 구성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광경이 금지라는 한계성에 의해 그어진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김기지가 이마를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라는 점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경은 한국문화에 있어서 리얼리즘이 구성되는 최초의 광경 및 그 기본적인 모형을 보여주며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리얼리즘을 읽을 때 리얼리즘 논의 과거 했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리얼리즘이 최초로 구성되는 단계에 나타난 체제 한계 내에 아슬아슬하게 머물면서도 그 체제의 변화를 기획하는 문학을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는 김기진의 노력, 그리고 그 경계 바깥에서 그 노력 자체를 조롱하면서 체제의 한계성 속에서 구성된 리얼리즘론의 논리적 난점을 비판하는 이마의 모습은 한국문학의 리얼리즘이 기본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의해 촉발된 혁명에 대한 상상과 그 상상의 표현에 대한 금지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국가 체제가 가진 경계와 한계가 무엇인지 사유하는 작업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작성한 내용이고요. 3장은 주로 이제 김남천과 이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걸 한참 논의가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검열의 강화로 인해 삭제되면서 김남천과 이마가 마치 백낙천이 했던 것과 같은 사회주의와 레닌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리얼리즘을 얘기하는 나름의 방식을 찾고 있는 어떤 풍경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고요. 사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는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90년에 91년 이후에 이제 소련 붕괴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금제가 사실상 이렇게 풀리게 되면서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리얼리즘이 이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문학 비평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주의인 리얼리즘을 또 이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금지된 지식으로서 재조명해보는 흥미로운 논의셨는데 섬세한 결들을 충분히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해 독촉드린 점 죄송합니다. 시간이 10분가량 지양돼서 바로 다음 발표자 선생님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선생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최병구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발표 제목은 식민지 조선에서 러시아를 재현한다는 것, 1930년대 사회주의 작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선 발표와 마찬가지로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좀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게 된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제 이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마가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일본에서의 당 활동을 했다는 것도 사실 알려져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낭만주의자로서의 이마에 대한 모습도 상당히 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 되게 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직 그런 어떤 일관성에 대한 해명들이 조금 지금 되고 있지만 좀 보완돼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이제 사회주의자로서 당과 낭만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매개로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에 대한 그 카푸의 관심, 기계 혹은 기술에 대한 관심, 그거는 31년 기술부가 설치되고, 사실 이마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이 기계에 대해서 되게 높은 관심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혁명이 나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추진했던 어떤 그런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결국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조금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효석 서설을 좀 거론하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인 인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아까 앞에서 발표에서도 뭐 상상적 독일시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좀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마가 이제 38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제 대중화론을 마치고 32년에 이제 서기장이 되고 나서 이제 대중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고를 하면서 좀 여기서 이마의 어떤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나오는데, 가령 이제 인용문 보시면은 뭐 실업자나 생활이나 미조직 대중이 더 복잡한 생활도 문제되어야 하고, 노동자 일상 생활 속에서의 어떤 가정, 연애, 뭐 결혼 문제 것들이 다 어떤 계급 투쟁과의 관련 속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저는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마가 32년의 지점에서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번박하게 어떤 노동자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혹은 30년 전후에 쓰여진 일련의 노동소설이 갖고 있는 되게 도식성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보였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은 이제 그 유토피아로서의 러시아가 표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만 수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어긋나는 지점들, 이제 그런 맥락이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본론에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제 개발에 대한 찬사 부분에서는 이제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잡지들 제가 한 5편 정도를 쭉 일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신경제 개발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찬사가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 부분 보시면 뭐 사회주의적 경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쟁과 또 얼마나 다른가, 뭐 그 밑에 조금 인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련의 제1차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지역과 공장 간 경제, 그리고 자본의 소유에 따른 신분 격차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자동차, 트랙터 같은 기계의 생산이 소련 사회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제 러시아 혁명의 목적의식과 다르게 노동자, 농민 계급이 몰락이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산업화를 위해 농민은 약간의 수익만 내고 곡물을 도시에 인도해야 했으며, 노동자는 생산성을 임금보다 빠르게 높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26, 7년 벌어진 절약체제 캠페인과 생산 합리화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었으며, 중앙노동연구소가 세운 직업학교는 노동자를 생산의 창조자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을 다룬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대 초의 사회주의 잡지들을 보면 이런 어떤 이면에 대한 논의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뭐 비판이나 혹은 제가 별나라는 아직 꼼꼼히 못 봤습니다만, 그런 잡지들 보면 되게 뭐 트랙터 사진이라든지 그런 공장의 어떤 연기,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 사회주의가 한 33년 정도까지겠죠. 어떤 그런 소련의 생산성에 대한 그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2절에서는 생산력주의와 양심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봤습니다.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잡지가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소련의 경제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숫자는 곧 소련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소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압도하는 나라로 표상되었습니다.
이천풍의 이런 글들에서 이제 소련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소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계의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서비스로 명명한다는 점, 그래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주의 소련에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생산력 증대에 대한 기사들이 쭉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쪽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생산력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는 현상은 신경제 개발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산력의 문제는 막스주의 이론에서 기계와 주체의 경계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환기되어야 할 사실은 1920년대 중무관 조선지검을 통해서 유물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생산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논의와 어떤 인간의 욕망이나 의지를 내세웠던 논의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제 논쟁의 전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소련의 생산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30년대 사회주의 잡지에서 어떤 계급 주체의 욕망이나 의지 이런 논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생산력에 대한 강조는 1920년대 신경제 개발 계획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출현했던 이제 생산력주의를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넘어가서요. 새로운 기계가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소련과 자본주의 사회는 유사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은 1930년대 중후반 파시즘 체제의 대조와 맞물리며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후반에 어떤 일본의 동화 정책과 이제 그 소련의 생산력주의가 유사하다는 논의도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을 위한 기계의 도입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가를 예상하며 기계의 양면성을 동시에 사고하고자 한 시도로 한서리아의 황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노동자 계급인 여순 준식, 중간 계급, 부르주아 계급 이렇게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동안 식민지식이 대표적인 노동소설로 평가받아 왔으나 작품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기계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공장 관리자와 노동자 계급의 갈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기계의 도입을 준비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하지 못해 고민을 합니다. 이때 주임은 매일 얼마씩이라는 분량을 정해주고 한 주일 동안 그 분량대로 짠 사람에게 경품권 한 장씩 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증가를 이루고 과도한 경쟁으로 건강을 잃게 된 숙련공들을 해고시킬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후반부에 이제 사장이 결국 기계 도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산성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를 설명하면서 이제 노동장 해고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건 이제 이러한 인식은 이제 칸솔의 그 시기에 쓰여진 정세에 대한 글들을 이제 좀 소설로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각을 황혼으로 처리하면서 그거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이제 여순 준식, 동필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동필의 말 속에서 어떤 옛날의 양심을 다시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뜻이 옛날의 어떤 것, 신경양파 시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양심의 문제를 다시 거론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이제 그거를 표상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서려가 1936년 노동자 주체의 양심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맥락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황혼에서 동료 동필이 다시 운동 현장으로 나오게 된 계기로서 양심이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 국가에 대한 작가의 자기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성의 증가로 수렴되는 경제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영역 내에 있는 일절의 권력은 노동자, 농민, 적병 대표자에게 있다는 헌법 총칙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 즉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양심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한서야는 사적 영역이 부정이 아니라 사적 영역을 통과해서의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카프 해산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로서 이 여성 노동자 혹은 여성 혁명가에 대한 좀 논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 그 사회주의 잡지에서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27년 조선지간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소비에트 법령이 그
어떤 부인에 대한 권리를 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인식 정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논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그런 담론상의 논의와 실제 운동과의 거리는 컸던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이제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이 투옥된 남성을 기다리며 수절하는 한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자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성형소설이 굉장히 좀 주목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석탄 속의 부부들이라는 소설 한 편만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동과 생활을 구분하지 필요가 없다. 구분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가정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은 혁명의 방해가 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A와 아내 그리고 B와 사실혼 관계인 여직공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형을 예외적인 경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930년대 담론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여성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 더 서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광수가 혁명가의 아내에서 한때 여성 혁명가였지만 지금은 성형만 남은 존재로 정의를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공산을 치료하러 온 의사 권호선과 몸을 섞으며 혁명가다운 음색으로 정조는 봉건 시대의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광수 소설에 대해서 이기영이 되게 감정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딱 그걸 혁명가의 아내를 비판하고자 쓴 변절자의 아내에서도 보면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민족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육감적이고 열정적이고 요염한 어떤 그런 마력이 있는 신여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연애 지상주의자로 민족을 비판하고 육감적인 모던 걸로 희정을 그리고 있는 이기영의 시선과 불륜을 정당화하는 여성 혁명과 정의를 바라보는 이광수의 시선은 또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영은 왜 여성의 존재를 육체적인 대상으로밖에는 그리지 못했을까? 여성 혁명가가 남성 운동가와 사랑하면서 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형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이기영의 이러한 여성 인물에 대한 방식은 이제 그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러시아에 대한 표상을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는 다시 서두에서 인용했던 이호석의 소설 북극사신에서 키스의 대상으로만 묘사되었던 러시아 여성 사샤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성 혁명가를 그저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그려내지 못했던 작가의 시각이 이광수의 혁명가의 아내와 같은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면 과장된 해석일까? 이호석과 이기영의 소설은 맥락은 다르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그려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여성 운동가의 위치란 앞서 인용한 성형소설처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가능한 것이며 이 과정은 공사 경계가 조정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1936년 환설야가 황혼에서 강조했던 양심의 문제가 건드리고 있는 것도 이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통합되는 맥락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혁명 당시의 문제의식이 있는 곳이 이 지점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에치카는 서유럽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노동자들보다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진보했다고 믿고 소련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모른 척할 수 없었지만 동쪽 지역이 비자본주의 국가는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간 소비에트 러시아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일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 대치되는 국가로 제국주의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체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소련이 이런 위치를 믿게 했던 것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성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생산력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공유했음에도 자본주의 국가와 대별되는 공간으로 재현되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존재는 다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생산력 강조의 논리를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렐 라이가 1930년대 초 독일의 파시즘을 분석하며 모든 것을 경제구조로 환원시키는 통성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며 대중들이 경제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서 히틀러의 등장을 분석하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대한 아시아 사회에서처럼 착취를 수동적으로 견디거나 오늘날이 독일처럼 억압하는 다수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이 경제적 상황과 분리되었는가에 따라서 대중의 선택과 행동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독한 가난에 처하게 된 독일의 노동자들이 왜 사회주의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와 대중 심리 관계를 물어야 하는데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구조가 정치 의식으로 곧바로 전환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단순한 생각을 비판하며 대중의 심리를 질문했던 문제의식은 경제 구조가 인간의 심리와 의식의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식민지 조선에서 가정이나 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폭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와 만나게 됩니다. 이마가 생활의 진실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당파적인 것과 결합시키는 대목에서 발견되는 것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당파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이와는 더 나아가 문학은 생활 현실의 개념의 추상이 아니라 자기를 형성하는 유리 형태인 형상 그것 가운데 움직이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정확한 인식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객관적 현실이 식민지 자본주의를 지시한다면 자본주의 구체적인 기구들이 자기 내면을 어떻게 포섭시키는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외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주관과의 교우관계적 작용이 바로 미터로서 막스는 생산력의 발전 정도의 문제를 들었다라며 생산력의 문제를 주관과 객관의 매개로 제시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1930년대 초반 이마는 근대의 물질적 진보가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억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인용문 밑에 보면요. 근대로의 진입이란 자연을 가공하여 기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순환 구조가 근대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문학의 형상한 이러한 구조로 발전해온 근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933년 이마가 강조했던 당이란 단순히 산업 발전을 위한 통제기구라는 스탈린식의 당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의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화기구로서의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30년대 후반 이마가 식민지 조선을 산책하며 모더니스트로서의 감각을 노출시켰던 배경에는 담과 문화에 대한 이러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단락 넘어가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읽어야 하는 러시아 혁명의 문제의식은 과학과 기술 노동자의 두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1933년 이마의 비평에서 감지되는 삶에 대한 의식과 객관적 지식의 결합은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드는 현재의 삶에 대한 성취를 수행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한소리아와 이마의 인식체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자기의 감각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표상에서 우리가 속고해야 하는 감성이자 이념입니다. 그들은 결코 산업과 기술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화려함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를 인식하고 다시 자기의 정념을 탈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기계를 발명하느냐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다움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나옵니다. 생산력 향상을 위해 인간과 기계를 동일시했던 경제개발 당시 시각에서 벗어나 자기 생활에서 벌어지는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병규 선생님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 이제 준비하면서 네, 하승우 선생님 발표가 이어지겠고요. 네, 최승구 선생님 발표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젠더, 과학, 기술 노동자 또 그 밖에도 다른 근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전환에 있어서 러시아라는 상이 어떤 식으로 또 기여했는가라는 이따 종합토론에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계시는 하승우 선생님이 메드베드킨 집단과 러시아 혁명의 영화적 기억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도 화면을 준비하신 게 선생님 있으시죠? 네. 예.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시간 20분입니다. 네. 컨퍼런스의 주제가 동으로 간 러시아 혁명인데 생각해보니까 제 그 원고만 이 동으로 간 게 아니라 서로 간 그 러시아 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후대에 전승되고 계승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동으로 간 건 아니고 이제 서로 가서 그 프랑스에서 68혁명 즈음에 이제 메드베데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런 집단들이 러시아의 그 혁명을 영화로 만들었었던 그런 그 러시아 영화의 어떤 그런 그 이념들을 어떻게 계승하고 전승했는가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봤습니다. 동으로 간 러시아 혁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국 영화도 빠질 수는 없는데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 발제문 맨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그 문단을 보시면 한국 영화도 나름의 방식으로 혁명을 스크린 속에 소원해 오긴 했습니다. 주로 이제 러시아 혁명보다는 4.19 혁명의 경우가 많았는데 예컨대 김기영의 고려장은 4.19 혁명에 관한 알레고리로 독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의 이미지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영화는 좀 역설적으로 한국 영화라기보다는 오시마나 기사의 그 윤복이 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당대의 그 동아시아 스크린 커넥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4.19 혁명을 가장 강렬하고 그렇게 좀 그렸었던 지점이 있었고요. 오시마는 일련의 스틸 사진을 통해 대구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윤복이라는 어린이가 전후 남한 사회에서 껌파리와 구두닦기로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는 고통받고 있는 인민의 모습을 스펙타클한 방식으로 전시하지는 않지만 당대의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 윤복이의 빈곤을 살피고 있다. 영화는 내레이션의 목소리를 통해 윤복이가 10살짜리 한국 소년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도 동시에 윤복이는 한국의 모든 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영화는 4.19 혁명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윤복이가 언젠가 거리에서 투석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언급한다. 영화 속에서 이윤복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인물의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동시대 시대적 상황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어쩌면 당대 동아시아의 목 없는 자 모두를 형상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69년에 제작된 오시마의 소녀는 일본판 윤복이의 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어떤 동아시아의 스크린 커넥션이 오시마 나기사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시 러시아 혁명으로 좀 돌아와서 혁명 후에 영화라는 시각 매체가 사실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수단으로 좀 부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당대 러시아의 대중들이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그 글자보다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닌도 굉장히 그 영화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랬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러시아 영화사에서 1920년대와 30년대 간에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30년대 영화들이 좀 굉장히 보수화되고 좀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20년대 영화가 이제 이를테면 베르토프와 에이젠슈타인의 경우에서처럼 굉장히 감각적이고 레디컬한 차원의 어떤 영화적인 양식을 선보이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0년대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은 1930년대에 뭐 차파예프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대중적으로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대중들이 많이 호응을 해줬고요. 하지만 이를테면 20년대 영화들, 이를테면 에이젠슈타인의 옥토버나 10월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일종의 대중들이 아주 거대한 집단적인 그런 이 어떤 형상, 그러니까 분자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30년대 차파예프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30년대 이후의 러시아 영화는 어떻게 본다면 그 고전 할리우드 시네마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을 번역한 그런 것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의 내용도 당과 지도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대중과 당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간극들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0년대 영화보다는 30년대 영화가 대중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1920년대 러시아 영화 가운데는 이제 베르토프와 에이젠슈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제 메드베데킨이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많지만 네, 그 한 두세 사람으로 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베르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아까도 이제 그 발제하셨던 선생님께서 기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베르토프도 굉장히 기계적 지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각보다 우월하고 인간의 지각을 능가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기계적 지각의 가능성 그리고 그런 기계적 지각을 통해서 현실의 또 다른 어떤 면모를 포착해내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 베르토프가 굉장히 염두에 두었던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카메라를 든 사나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겠지만 그런 영화들은 실제로 어떤 혁명의 내용이나 혁명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새로운 감각의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감각적인 양식으로 도시의 풍경들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것이었고 베르토프의 영향이 이제 나중에 이를테면 68 때 프랑스에서 고다르와 장페르 고랭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베르토프 그룹으로 이제 좀 계승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많이 유명한데요.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원고에서 썼지만 이를테면 이제 옥토버나 전함 포테킨 같은 영화를 보시면 전함 포테킨 같은 영화는 이제 주로 오데사의 계단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이 영화 속에 출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 배우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배우들이 많은 대중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사의 계단으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왜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그 영화에 출연했을까라는 점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제가 보기에는 에이젠슈타인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뭔가 움직이는 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로 이동하고 행진하고 뭔가 떠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 중에 어떤 대중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30년대의 차파에프나 그런 영화들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30년대 영화들이 굉장히 개별적인 차원의 개별적인 인물들의 어떤 초점을 맞췄다면 20년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자적인 어떤 대중의 흐름 혹은 운동 중인 어떤 대중의 흐름들을 포착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시선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전복적인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화면 속에 나와 있는 대중들이 그 화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일종의 재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화면 밖에 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시선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를테면은 어떤 사적인 개인들끼리 어떤 시선을 교환하고 이제 그랬었던 그 문제가 굉장히 그 프레임 밖에 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시선을 던지면서 어떤 공공적인 영역으로 전화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적인 영역이 공공적인 영역으로 전화될 때 발생하는 어떤 공론장의 역할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전복성이 있고요. 실제로 하지만 이제 옥토버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러시아 혁명에서 겨울궁 습격 장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건조하고 밋밋했다라고 평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속에서는 아주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어떤 도치감과 그 혁명의 열정과 분위기가 아주 좀 리얼하게 묘사가 됐는데요. 당시에는 에이젠슈타인의 영화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라본다면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그 혁명에 내속한 혹은 내재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 혹은 어떤 그런 감정 어떤 도치감 그런 것들을 그려냈다는 차원에서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혁명에 관한 역사쓰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오늘 매드베리킨을 얘기하기 위한 좀 전조 같은 그런 맥락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이런 베르토프와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편인데 그리고 이제 베르토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68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다르가 이제 베르토프 그룹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것이 전승되었는데 매드베드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드베드킨 집단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매드베드킨도 당대 20년대 30년대 러시아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행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스탈린 체제에서 그 상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얘기되는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드베르킨이 원래 이제 20년대 혹은 30년대에 이제 영화 열차라는 것들을 이제 실천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러시아 대중들이 굉장히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러시아 대중들에게 다가간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메드베데킨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베르토프와 내전 때 그런 걸 한번 하기도 했었고 나중에 30년대 초반에 다시 메드베데킨이 이제 열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러시아 특히 농민들한테 이제 카메라를 이제 주고 농민들을 찍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자기가 촬영하거나 그리고 다시 그거를 기차로 가지고 와서 현상하고 편집하고 다음날 상영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전역을 이제 돌아다녔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에게 카메라를 넘겨주고 돌려준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메드베데킨의 어떤 이념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프랑스 6.8 때 크리스마르케가 이끄는 그런 이 메드베데킨 집단으로 이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다르가 주도했었던 그런 베르토프 그룹과 크리스마르케가 주도했었던 일종의 메드베데킨 그런 집단 그룹 간에 약간의 긴장감도 좀 있으면서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승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메드베데킨 집단이 실제로 어떠한 영화적인 실천을 했는가를 특히 이제 좀 약간 젠더적인 차원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58페이지에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스탈린주의 영향이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당대 소비에트 영화가 혁명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 단선적이진 않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알렉산더 메드베데킨에 주목하고자 한다. 1900년에 태어나 1989년에 사망한 메드베데킨은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 영화에 불어닥친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러시아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그는 내전 기간 동안 지가 베르토프와 더불어 선전 열차를 운영하면서 프로파간다 팜플렛을 배급하고 영화를 상영했다. 1930년대에는 1920년대에 선전 열차를 운영했던 경험을 발전시켜 키노트레인, 그러니까 영화 열차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볼셰비키 혁명 후에 영화의 기능이 교육과 선전, 선동의 수단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영화 열차의 목적은 당시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러시아 농부들에게 혁명이 안겨다주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영화 열차를 운영하던 첫 해인 1932년 메드베데킨의 영화 열차는 러시아의 탄광, 공장, 집단 농장을 다니면서 72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의 영화 경력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실례로 그의 첫 장편 영화인 행복은 구소련에서 40여 년간 금지되었다. 스탈린이 행복을 두고 자신이 추진한 집단화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행복이라는 영화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같은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행복은 러시아의 오랜 민중문화를 재전유한 영화이다. 이는 메드베데킨이 러시아 농촌을 횡단하며 영화 열차를 운영했던 경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드베데킨은 1930년대 영화 열차를 통해 영화의 내용과 형식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의 전 과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낮에 사람들을 촬영하고 밤에 편집을 하며 다음날 관객 참가자에게 전날 촬영 편집한 영화를 상영했다. 또한 농촌의 민중들에게 자신이 촬영한 부분을 편집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영화 열차의 목적은 영화 제작을 탈전문화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민중의 손에 카메라를 안겨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동을 직접 촉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메드베데킨이 이제 당대의 그 인민들에게 카메라를 넘겨주고 다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촬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메드베데킨의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드베데킨을 서구에 알린 것은 크리스마르케의 공이 컸다는 것이고요. 그 6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메드베데킨은 1960년대까지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메드베데킨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크리스마르케의 공이 컸다. 크리스마르케는 마지막 볼셰비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드베데킨의 삶을 그려낸다. 사실 크리스마르케가 메드베데킨을 다룬 것은 마지막 볼셰비키가 처음은 아니었다. 1971년 기차가 운행하다에서도 이미 메드베데킨을 다룬 바 있다. 1971년은 메드베데킨의 행복이 뒤늦게 프랑스에서 상영되었던 해이기도 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에이젠슈타인, 베르토프, 메드베데킨 등이 끼친 영향이 이후의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시하다시피 베르토프의 영향을 받은 장리 고다르와 장피에르 고랭은 68년 5월 혁명 이후에 쥐가 베르토프 집단을 결성했다. 이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창조를 강조했던 베르토프의 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베르토프라는 고유명을 사용했다. 쥐가 베르토프 집단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60년대에 만들어진 메드베데킨 집단도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려고 했던 메드베데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메드베데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메드베드킨이 처음으로 영화를 만든 게 이제 그 원래 크리스 마르케가 이제 어떤 노동자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장성에 있는 노동자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6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편지를 받아서 어떤 영화를 좀 상영하고자 하는데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노동자가 그 다음에 크리스 마르케한테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를 좀 촬영할 수 없겠냐고 이제 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마르케가 파리에 있다가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부장성에 가서 이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들었었던 이제 제작 단체가 슬롱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게 바로 메드베드킨 집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61페이지입니다. 67년 3월 크리스 마르케는 베장송의 로디아세타 섬유 공장의 한 노동자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노동자는 마르케에게 점거 농성을 할 때 상영할 수 있는 영화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크리스 마르케와 마리오 마레는 아예 베장성으로 내려가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를 촬영하기로 결심하고 곧바로 급진적 영화 제작 단체인 슬롱을 조직한다. 너를 보고 있어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는 슬롱이 제작한 첫 번째 영화이다. 이 영화는 68년 3월 프랑스의 텔레비전에서 상영되기도 하였다. 슬롱의 목표는 표현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민중에게 카메라를 돌려주고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68년 이래 슬롱은 50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 영화들 대부분은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제작되었다. 이 슬롱은 배장성에 위치한 메드베드킨 집단과 쇼쇼 출신의 쇼쇼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68년 5월 혁명 이후 마르케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인 영화 활동을 중단하고 슬롱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데 사실 마르케의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40년부터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고다르가 주도했던 베르토프 집단은 슬롱 메드베드킨 집단과 차별화된 계열을 형성한다. 고다르는 노동계급과 영화 제작자의 표현 형태에 간극이 있다고 말하면서 파업에 관한 영화가 계급투쟁을 물화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고다르는 카메라를 민중에게 가져가는 행위 자체를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는 계급의 잠재적 의식을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카메라 매체의 특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배경에서 베르토프 집단은 대영 제국의 소리에서 시네마 밀리타, 그러니까 이제 전투 영화라고 하는 그 68쯤에 생겨났었던 영화의 경향을 말합니다. 그런 이 전투 영화가 카메라를 민중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통해 민중으로부터 영화를 제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다시 슬롱 메드베드킨 집단으로 돌아오면 67년 4월 크리스 마르케와 마리오 마레는 너를 보고 있어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배장성의 로디아세타 섬유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기록하고 인터뷰하는 것이다. 로디아세타 파업은 68년 5월 투쟁을 얘기한다. 이 파업이 68년 5월의 전조로서 기능하는 까닭은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뿐만 아니라 문화적 투쟁에 대한 요구 역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에서 마르케와 마레는 너를 보고 있어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투쟁의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문화적 삶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춘다. 이때 부각되는 것은 노동자의 존엄성의 요구이다. 마르케와 마레가 공장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영화에 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이 이 영화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너를 보고 있어가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를 희생자처럼 묘사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고 마르케가 노동자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마르케는 자신과 마레가 노동자들의 삶에 언제나 이방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마르케와 마레는 노동자들에게 영화 제작의 방식을 알려주되 노동자들이 스스로 영화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제안한다. 이렇게 제작된 영화가 메드베드킨 집단이 제작한 첫 번째 영화 투쟁의 계급이다. 영화는 여성 노동자이자 노조활동가인 수잔 제대의 삶을 비춘다. 수잔은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예마시계 공장에서 일한다. 수잔은 너를 보고 있어에서도 등장하는 데 있다. 너를 보고 있어에서의 카메라는 자신들의 노동 현실에 관해 말하고 있는 수잔과 그의 남편을 그대로 비춘다. 근데 이 영화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요. 이를테면은 너를 보고 있어에서 이 수잔과 그의 남편을 비추기도 하고 다시 이제 투쟁의 계급이라고 하는 이제 메드베드킨 집단이 처음으로 만든 영화에서 수잔 제대를 다시 이제 전면화하는데 약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를 보고 있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잔이 굉장히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을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도 굉장히 일종의 프레임 밖에 있는 남편에게 발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와는 다르게 투쟁의 계급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수잔의 어떤 이 삶 그 자체를 굉장히 전면화하면서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남성적인 어떤 남성 노동자가 그 중심이 돼서 일종의 어떤 표준 체계를 만들어 나갔었던 것들을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만 좀 그럴 때면 투쟁의 계급의 프롤로그를 좀 볼 수 있을까? 시간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한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3분 보기를 네, 한번 네, 네. 해볼까요? 네. ESC 누르시면 돼요. 밑에 지금 틀어놨을 거예요. 네. 사운드가 안 나온다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말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여기 68 즈음에 그 많이 만들어졌던 영화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종의 그 대립되는 진영들을 하나의 그 쇼트 안에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끔 찍은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투쟁의 계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수잔 제대가 일종의 혹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 혹은 밖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런 편린들을 이제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나중에 중간에도 보시면은 사용자 측과 일종의 노동자 측을 같이 하나의 쇼트 안에서 이렇게 공존하는 것으로 하면서 대립적인 그런 그 진영의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꼬몰리가 이제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메르베리킨의 어떤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 정신이 계승이 됐었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좀 그만 마치려고 하고요. 네, 아무튼 메르베리킨의 그런 집단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승되고 계승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저는 약간 데리다의 이제 그 일종의 부채의 상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냥 원고를 나중에 한번 읽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승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
에서의 영화라는 것의 어떤 혁명적인 여러 모색들. 저도 매드베르킨의 영화 열차인가요? 그걸 타보고 싶고 타는 거 맞나? 아 투쟁 네. 네. 우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연이 15분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15분 갖고 이후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5분이니까 40분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